안녕하세요.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신성호입니다. 지난주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패시픽 브리핑 분석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9월 1일에 열렸었죠. 그리고 바로 어제 북경에서 열린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미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번 특히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등장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친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중러 삼각 그 동맹에 준하는 그러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과시되었다. 마치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응하는 하나의 양자 대결 구도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많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번 중국에서 개최된 이 두 개의 큰 행사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중국과 이 지역 그리고 세계 국제 질서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두 개의 행사의 좀 배경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타난 이 행사의 순서가 참 흥미로운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행사 이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이미 말씀드렸던 한미정상회담과 더불어서 그 전에 또 백악관에서 벌어졌던 그 유럽 정상 8개국 정도의 그 유럽의 정상과 그 나토 관계자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 회담을 했었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 행사 한 일주일 열흘 전에는 미국과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전이 활발하게 벌어졌다면 이번 주는 이제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한 세계 차원의 어떤 외교전이 벌어진 그러한 모습에서 일단 시계열적으로 좀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하이 협력기구는 한 25년 전에 2001년에 원래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중심이 돼서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6개국 정도가 모여서 당시로서는 자국 내에 있었던 여러 좀 분리주의 움직임이라든지 무슨 극렬 분자들 이런 거에 관해서 공동으로 좀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약간 안보 중심의 약간 다자적 협력체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SCO라는 게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이런 이제 이름을 갖고 출발을 했고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이후에 2017년 아마 알고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 두 국가가 또 여기에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또 국가들이 가입을 해서 상하이협력기구는 10개 이제 정식 회원국이 있고 그 외에 옵저버 등 해서 이번에 텐진에서 이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는 약 20여 개국의 각국 정상급들 지도자 그리고 거기에도 또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에 참석을 해서 상당히 성대하게 이렇게 개최가 됐고요. 이어서 이제 9월 1일 날 상해 협력기구가 개최된 이후에 바로 그 인근에 있는 북경 9월 3일 어제죠. 중국 북경에서 이제 80주년 전승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80주년이라면 이제 올해가 2025년이니까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어서 일본 군부가 당시 9월 3일에 남경에 있는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공식 항복 문서를 전달한 날이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해서 이제 여러 기념 행사를 매년 8월 15일 날 개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9월 3일 일본이 정식 항복 문서를 자기들에게
냈다고 해가지고 9월 3일을 이제 전승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는 러시아도 이 나치 히틀러가 이거보다 훨씬 전에 그 항복을 한 날을 갖다가 전승절 행사로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성대하게 개최를 했고, 거기에 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행사를 보면 양 행사 모두에 일단 푸틴 대통령이 4일간이나 그 중국에 머무르면서 참석을 했다는 게 하나의 또 눈에 띄는 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설절 행사에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석했던 인도의 모디 총리는 대신 참석을 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신 참석하는 그런 또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는 저희 나라에서도 원래 중국에서 저희 그 대통령도 초대를 했는데, 대신해서 저희 정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현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화려한, 어떻게 보면 국제 여러 가지 다자 외교가 펼쳐졌는데요. 이번 그 행사, 이 두 가지 행사의 좀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면, 먼저 크게 봐서는 이번 두 개를 통해서 중국, 그리고 내지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좀 전 세계적인 하나의 중국의 부상하는 위상과 지도력을 과시하고 부각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요한 두 행사에, 국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개최된 행사에 인도 총리, 뭐 러시아 총리, 이런 중요한 강대국 수반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눈길을 끌었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2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석을 하면서 상당히 성대한 그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행사에서는 단순히 이것이 뭐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슨 양자 간의 이런 중요한 회담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전체 국제 질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상하이 협력기구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유엔의 그런 헌장의 기본 목적과 여러 원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라든지, 아니면 WTO 등의 자유무역 세계 질서를 우리는 지켜나가겠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이제 중국이 주도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지도력을 좀 부각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뭐 짐작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원래는 이러한 유엔이라든지 세계 자유무역 질서 같은 거는 미국이 원래 그것을 중심이 돼서 1945년 전후에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의 기본적인 수호자는 미국이었는데,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중국이 그 이전에 미국이 하던 세계 평화나 뭐 번영, 이거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좀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이어진 전승절 행사에서도 역시 중국이 물론 그 기본 목적은 항일 운동을 통해서 중국이 당시 일본의 전체주의를 이제 패배시키고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이제 그거를 축하하는 의미가 크지만, 그것에 연이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중국이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유지하자라는 식의 담론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에 맞서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는 미중 경쟁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계기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얼마나 과연 성공할지,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번 행사, 두 가지 행사에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또 두드러졌던 하나의 특징은 이미 뭐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다시피 중국이 각종 첨단 무기들을 이제 보이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눈길을 또 끌었던 거는 뭐 차세대 여러 가지 신무기인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들도 나왔지만, 마지막에 등장한 중국의 핵전력입니다. 특히 이번에 DF-61이라는 그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고성능의, 그 다음에 최대 규모의 그런 핵 전력을, 대륙간 탄도탄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냉전 중에 미소가 벌였던 그런 핵 군비 경쟁, 그와 비슷한 군비 경쟁에 좀 서막을 알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것은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의 핵 무력에 대해서 충분한 억제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 역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자기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세계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이제 평화의 사도로서 자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 역시 중국이 오히려 이런 혼돈의 시기에 평화를 지키는 하나의 수호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역할들을 내세우면서, 근데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그걸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군사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 모임과 그리고 그 중국 전승절 행사는 중국이 세계의 질서 재편 혹은 세계 질서의 지도 국가로서의 모습과 또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미국과 이제 경쟁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총평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흥미로운 외교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 한반도하고도 좀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겉으로는 근데 그 모습들이 특히 전승절 행사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북중러, 그 다음에 한미일 간의 어떤 양자 대결 구도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는 더 훨씬 복잡한 셈법들이 다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선 이번 전승절 행사에 중국이 이제 한국을 정식으로 초청했다는 점.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판단,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가지는 않고 저희 국회의장을 대신 보낸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10년 전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는 이미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또 참석한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이 우리가 참석해 주기를 되게 바랬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저희가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측면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과연
한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돋보였던 건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그 다자 무대에 이제 등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활발한 그 어떤 외교전을 벌이고 양자 모두로부터 상당한 그 환영과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 능력과 지렛대가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과시한 그런 계기였다고도 보이지만, 또한 동시에 러시아도 한편으로는 저희 그때 당시 우원식 이번 회담에서 조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에게 자기가 정상회담 할 건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혹시 전달할 말이 없느냐라며 상당히 좀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러시아도 지금 당장 북한과 굉장히 혈맹의 관계를 맺은 듯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그 평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이제 이 북, 중, 러, 이 3개국 모두 결국 가장 또 중요한 상대, 자기들이 만나고 싶어 하고 또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상대는 미국이다라고 여전히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당장 지난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것이 현재도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은 당연히 이제 뭐 무역 협상 등 여러 가지 양자 또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미국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제재라든지 이런 걸로 풀려고 하는 그러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그 양자 구도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 간, 그리고 러시아, 일본, 그리고 중국, 미국을 포함한 이 강대국들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합종 연행들이 서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관측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한번 백악관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외교전이 한번 벌어졌고, 이번에는 북경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다가오는 10월 말 그리고 11월 1일에 개최되는 경주에서의 에이펙 정상회담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하나의 그 계기가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도 해 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의 회원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안 지역의 21개 국가고요. 여기에는 뭐 아시아 각국, 특히 저희 한국과 중국, 베트남 여러 국가들이 포함이 돼 있고, 또한 저쪽 태평양 연안 국가에는 미국도 포함되고 러시아도 포함이 심지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레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국가들 21개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다양한 동서를 막론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상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정상들이 다 모이게 된다면 경주에 이번에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의 정상뿐만 아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까지 모이게 되는 상당히 또한 중요한 하나의 외교적 계기가 사건이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심지어 여기에 일각에서 뭐 조금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서 예상되기도 하는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의 계기가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상당히 또 새로운 흥미로운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중국에서 벌어지는 전승절 행사 등을 보면서 한반도에 이제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우리 주변의 주요 강대국들의 이런 움직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또 다가오는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정학적 그러한 불확실성 내지는 위기 이런 것에 잘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패시픽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